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한참 관심을 끌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이전부터 언어학은 물론 문학과 예술에서 실행되고 연구되었다는 사실을 말했고요. 메타라는 개념은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해석하는 그리고 철학과 연계해서 풀이하고 있는 메타피직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오래된 것이고 이것을 혼합해 인문학의 각 분야에서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1960년대쯤이니까 꽤 오래전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1960년대부터 논의되고 정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이론은 특히 연극에 있어서 라이오넬 아벨이 메타극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20세기 초에 지금 메타픽션이나 메타극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놈은 20세기 초 스페인 메타극 이룬 것 실제는 바로 1900년대 초 스페인 문학에서 두드러진 이 경향과 작품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때 나온 작품 중 대표적인 것으로 1907년에 쓰여졌고 1914년에 출판되어 나온 미겔 데 우나무노의 안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이 주목받는 것은 바로 작품을 쓴 작가인 미겔 데 우나무노와 그의 소설 속 등장인물인 아우스토 페레스 사이 대화에서 드러나는 각자의 정체성과 둘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보면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작품 속 등장인물이라는 것은 작가가 상상의 작품에 등장시킨 것이죠. 따라서 등장인물이 작품 속에 나타나고 사라지며 살고 죽는 것은 그 모든 권한이 작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겠지만 이 우나무노의 안개라는 작품에서는 그 상황이 다르게 전개됩니다. 말하자면 각 작중 등장인물이 각 작가의 이러한 고유 권한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겠다는 것이죠. 작가가 아닌 등장인물이 자기 의지에 의해 스스로 자살하겠다고 주장하고 한 말 더 가서 자신이 작가를 죽일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안개라는 이 작품 중 31장에 나오는 작가와 등장인물 간의 다음 대화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내가 나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내가 나를? 이라고 작가인 우나무노가 얘기를 하죠. 이에 대해서 앉으세요. 진정하시고요. 친애하는 돈 미겔 씨. 당신은 당신이 저를 이루는 것 같은 허구의 실체가 자신에게 허구의 존재를 부여한 자를 죽이려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줄 아십니까? 라고 아우구스토 페레스, 즉 등장인물이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자신이 만든 등장인물이, 즉 작가의 피조물이 자신을, 즉 창작자 또는 창조자를 죽이겠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미겔 데 우나무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내 창조물을 손에 내가지고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는 너의 무모함과 내가 내뱉는 터무니없고 무정부적인 주장을 벌하기 위해서 내가 죽도록 결정하고 선고한다. 너는 너희 집에 도착하자마자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3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메타버스의 차원에서 고려해 본다면 가상세계 속의 존재가, 즉 피조물이 자신을 만든 창조자이자 현실에 있는 작가와 대결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없어진 것은 물론 가상세계의 존재가 스스로 독립한 것과 그 단계를 넘어
픽션 속 존재가 현실에 있는 존재를 위협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실 속의 나는 가상세계 속에 나를 만들었는데 그 가상세계의 이 나가 현실의 나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00년대 초,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에 나온 작품이 이렇게 대단히 메타버스적이라는 사실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놀랄 것 같은데요. 이런 패턴의 작품을 쓴 스페인의 작가들 중 제 박사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들로는 앞에서 언급한 미겔 데 우나무를 비롯해서 하신도그라고라든가 아소린, 라몬 델 바인클란, 라몬 고메즈 델라 세르나, 페데리코 가시아 로르카 등 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경향의 작품을 쓴 경우는 스페인에서만의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193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태리 루이지 피란델로는 작가를 찾는 6인의 등장인물이라는 작품을 1921년에 썼고 1925년에 공연한 대표적인 메타극이죠. 작품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을 만든 작가를 찾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미겔 우나무노의 안개에서 봤듯이 작가가 등장인물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작가를 찾고 있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한편 흥미로운 것은 체코의 카렐 카펙이 쓴 RUR, 즉 로썸's Universal Robots라는 작품인데 1920년에 발표되었고 21년에 공연된 이 작품 역시 메타극의 초기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로봇의 등장과 관련된 것인데요. 물론 지금은 일상화된 로봇이라는 용어가 이 작품에서 처음 쓰였죠. 로봇 역시 인간이 만든 피조물인 것인데요. 이 피조물이 그것을 만든 인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내용이니까 앞의 예에서 본 안개라든가 작가를 찾는 6인의 등장인물이 설정과 같이 피조물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만든 창조자에게 도전하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카렐 카펙은 로봇이라는 피조물의 등장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한 게 바로 그 작품의 근본적인 취지인데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이런 작품들이 유럽에서 왜 이때, 즉 1900년대 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로 설명할 수 없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때가 대변형의 시대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먼저 신에 대한 강한 회의나 의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는 것인데요. 물론 유럽 서양이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1898년 파리 협약으로 스페인은 쿠바의 독립은 물론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괌을 미국에 내줘야 했습니다. 황금 세기를 구가했던 화려했던 스페인 제국은 이미 힘이 약해졌었지만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더욱더 큰 충격을 받았고 스페인은 패배감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이렇게 스페인 사람들에게 20세기 시작은 암울함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신이 어떻게 그들을 버릴 수 있을까? 신은 없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과 의문이 강하게 부각되었던 것이죠.
신과 인간을 이어놓은 줄이 끊어지고 인간은 자신을 만들었다는 신을 부인하거나 그에 대해 대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당시의 스페인이었습니다. 아울러 산업혁명과 기술 발전의 진행과 변화로 이제 로봇이 출현한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했고요.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었습니다. 힘도 강했죠.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을 보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궁금증과 함께 인간이 만든 것이 결국은 인간을 위협하고 파멸시키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는 것처럼 100년 전 사람들 역시 로봇의 등장에 대해 이런 상상을 했다고 봅니다. 결국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신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신에 대항하는 양상이 앙계와 작가를 찾는 6인의 등장인물이라면 인간이 만든 로봇이 인간에게 대항하고 파멸하는 모습으로 적용된 것이 바로 카렐 카펙의 로봇이라는 작품이 되겠죠. 1900년대 초의 스페인에서는 특별히 메타 문학이 많이 나오는 것의 또 다른 이유를 말하게 되는데요. 바로 돈키호테라는 작품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이 작품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만은 돈키호테의 말로 작품 전체가 메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기존 글쓰기 한계를 뛰어넘고 더구나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쇠락한 나라를 되살리고 회복하는데 어떤 모델이 필요했고요. 바로 그 모델을 스페인의 황금세기에서 찾았죠. 스페인 황금세기 시대는 대단한 작가들이 많았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르반테스이고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있었죠. 이런 차원에서 돈키호테의 글쓰기는 그대에 의해서 다각도로 연구되고 재현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예로 든 미겔 데 우나무노의 앙게는 그야말로 우나무노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연구가 바탕이 되어 돈키호테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쓴 소설이자 일종의 돈키호테 해설서라는 타이틀을 붙여줄만 합니다. 작품 안에는 온통 그 흔적들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작가인 자신과 등장인물인 아우구스토 페레스의 관계를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그리고 산초의 관계에서 끌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등장인물인 아우구스토 페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제가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나 자신의 존재를 의심치 않는다고 해서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러 번 걸쳐서 돈키호테와 산초는 이미 너무 실제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세르반테스보다 더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침대에서 꼼짝 않고 잠들어 있는 사람이 꿈을 꿀 때 무엇이 더 존재하는 겁니까?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의 그입니까? 아니면 그의 꿈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말의 골자는 현실 세계도 인정하지만 가상 세계 역시 독립되어 있고 독자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돈키호테와 산초의 세계는 세르반테스와는 별개로 독립적이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자신도 우나무노에 대해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흥미롭죠. 돈키호테로부터 내려온 이런 글쓰기는 중남미로 이어져 내려왔고요. 여러 작가를 거쳐서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글쓰기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페루의 마르가스 요사까지 그 계보는 이어지는데요. 아울러 이런 중남미 글쓰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과 이론 그리고 글쓰기로 불이 붙었고 이것은 문학과 예술 그리고 비평 분야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다가 학문의 전 영역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로 메타버스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면
너무나 단순 도식화한 면은 분명히 있지만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닐 스티븐슨이 처음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썼다고는 하지만 그 연구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오리를 찾아간다면 스페인의 황금세계 바로코, 그 중에서 돈키호테와 끈이 이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메타버스의 뿌리를 찾아보는 과정 중에 1900년대 초에 나온 여러 메타문학의 작품들과 그것들이 출현한 이유들에 대해 생각해 봤고요. 돈키호테에 닿아 있다는 점도 알아봤습니다. 신기술이자 신산업, 그리고 미래 세계를 여는 메타버스를 이렇게 문학과 예술 그리고 철학 등 인문학의 차원에서 접근해 보는 것은 결국 기술과 산업 그리고 우리 일상의 이런 인문학적 배경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메타버스를 설명하기 위해 1900년대 초, 즉 20세기 초에 나온 메타적 작품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작품들이 나온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 설명 중에 신과 인간, 창조자, 피조물, 그리고 작가와 등장인물이라는 표현들과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메타버스를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메타버스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그 핵심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스스로 피조물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핵심은 인간인데 이 인간은 애초부터 어떤 창조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한다는 점이죠. 글쎄 실제로 그런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사실이죠. 어쨌거나 인간은 자신을 신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로 인식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기독교는 물론 그와 같은 뿌리를 하고 있는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신화, 다른 신화들의 두드러진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신화들을 분석한 적은 없지만 인간이 신과 관계지어 있다는 점은 유사할 것 같습니다. 완벽하고 전능한 신이 있다면 인간 자신은 불완전하고 신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설정이 사실이건 아니건 인간이 신을 인식한 것은 상대적으로 인간 자신에 대한 불완전성을 인식한 것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은 불완전하기에 완전한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존재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구분되는, 즉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은 상대적으로 죽지 않으며 완전한 존재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라는 개념도 결국 이런 도식으로 설명될 수 있겠는데요. 불완전한 현실과는 다른 이면 또는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인식을 한 것이죠. 이렇게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현실 속 인간이 자신의 감각으로는 접할 수 없는 신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그래서 거의 본능과도 같은 설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신과 이데아를 통해 늘 완전한 것, 영원한 것, 전능한 것을 찾아왔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런 추구의 내면에는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하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힘을 원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대리인으로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한계 때문에 절대자에게 기도를 통해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라는 설명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을 찾는 인간에게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바로 신의 피조물인 자신이 창조자의 역할을 꿈꾼다는 사실이죠. 쉽게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창조자 역할을 하는 이중적인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인간은 상상하고 그 추상적인 상상을 어떤 형태로든 현실에 구현해낸다는 차원에서 인간은 자신을 만든 창조자를 닮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인간을 만들었다는 창조자도 영원하지만 인간의 피조물 역시 영원하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글쎄요, 그 중간에 낀 인간만이 불완전한 존재가 되겠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창조자나 인간의 피조물이나 인간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이런 관계를 문학에 대입해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한 사람이 작가로서 소설을 쓸 때 그 속에는 등장인물이 있겠고요. 둘 간의 관계를 보면 하나는 작가이면서 창조자이고 소설 속의 인물은 등장인물이면서 피조물인 것이죠. 과거에는 문학을 시학이라고 했는데요. 시를 짓는 사람, 즉 시인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신과 연결된 개념으로 봤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이야 그런 개념이 약해졌지만 문학 창작, 즉 시인이나 작가는 신의 영역에 있다고 봤던 것을 생각해 보면 작가와 작품 속 등장인물과의 이 관계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를 피조물로 인식하는가 하면 동시에 스스로를 창조자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 스스로가 전능하고 완벽하며 영원하는 욕망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완벽하지 않기에, 전능하지 않기에, 영원하지 않기에 피조물이며 그것을 찌어넘으려고 하기에 창조자가 되니 모순적이고 이중적으로 보이지만 이 두 역할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창조행위 또는 창작이 완벽해지기를 원한다는 차원에서 1923년 파리에서 초연되었던 스페인의 극작가 하신토 그라우의 작품 엘 세뇨르 데 피그말리온, 즉 피그말리온이라는 작품은 고대 그리스 신화로부터 내려오는 피그말리온의 이야기에서 착안된 연극으로 아주 흥미롭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은 여인을 조각하여 갈라테아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신의 도움으로 인간이 된 그녀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그는 현실 속의 여인들과는 다른 완전한 여인을 만들었고 결국 생명까지 얻게 한 작가이자 피그말리온이라는 피조물이 창조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피조물로 태어나 창조자 역할을 하게 되는 인간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때 자신이 하는 두 역할을 되새겨본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의식이라거나 자기 반영이라고 말하고요. 영어로는 self consciousness와 self reflexivity, 스페인어로는 auto conciencia와
아우토 레플렉시비다시라고 합니다. 메타라는 용어를 앞에 붙인 신조어들은 바로 이런 자의식과 자기 반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다시 말해 메타 언어란 언어에 대한 자의식적 반영이며 메타극은 극에 대한 반영, 메타픽션은 픽션에 대한 반영, 메타 인식은 인식에 대한 반영, 메타 윤리는 윤리에 대한 반영이며 메타 수학은 수학에 대한 반영을 담은 것이죠.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자기와 창조자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이런 이치로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용어상 우주에 대한 자의식 또는 반영이 되겠는데요. 현실은 가상세계에 반영되고 가상세계는 현실에 반영되면서 서로는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반영의 주체와 반영, 즉 둘은 하나인 것이죠. 마치 거울에 나타나는 형체는 그 앞의 형체를 반영한 것이고 그 형체가 없어지면 거울에도 그 형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을 닮으려는 창조자 인간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살아가는 가상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그말리온의 완벽한 조각과 사랑이 무생명의 조각을 인간이 되게 만드는 것처럼 메타버스의 세계는 더욱더 완벽함으로 향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인간 역사라는 것은 완벽함과 영원성을 추구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역사는 계속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고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했고요. 특히 인간은 피조물이자 창조자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 두 가지가 한 몸이면서 두 가지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완벽하고 영원하며 전능한 존재가 되기를 꿈꿔왔던 것이 현재 우리 앞에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는 메타버스에 투영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신과 인간,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중간에 끼어있는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창조자가 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이중적 역할은 결국 자신이 완벽해지고 영원히 살며 전능해지는 욕망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물론 이것이 반영되어 현재 우리 앞에 나타난 메타버스 세계라는 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스스로 중간에 서게 된 인간의 입장 때문에 그가 구현해내고 있는 세계의 구조는 평면적이고 단층적인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 또는 다중 구조를 이루는 원리 된다고 앞선 강의에서 말했는데요. 앞의 강의에서 돈키호테 속 페드로의 이연극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듯이 인형극 조종자는 끈으로 연결된 인형들을 조절하면서 둘 간에는 2차원의 구조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동시에 인간인 인형극 조종자는 그 위의 신과 또 다른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이들은 다층을 형성하고 있는 메타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신과 인간 그리고 인간이 만든 또 다른 피조물 간의 관계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고요. 이런 점 때문에 메타를 이용해 만들어진 신조어들에게는 자의식이나 자기 반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자의식이나 자기 반영을 말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뺀 외부로 두던 과거의 관점을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인데요. 말하자면 카메라를 들고 자신이 보는 세계를 찍던 인간이 이제는 그 카메라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형국이 된 것이죠. 자기 밖의 세상을 이야기하던 화가나 소설가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인데요.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그린다던가 자신이 소설을 쓰는 행위를 글로 쓰는 것,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겠죠.
결국 세계의 문제를 자기 외부에 두던 인간이 이제는 그 문제와 해결 방법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행동인데요. 이것은 인간이 신이란 존재를 인식했지만 결국은 인간 자신이 중심이며 목적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과 통합니다. 이런 관점은 자신을 피조물로만 인식했던 인간이 신에 의존하거나 신의 절대성에 눌려있던 과거를 정산하고 스스로 독립된 하나의 개인으로 성장한 역사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이것이 두려웠던 것은 중세를 지난 르네상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중세나 르네상스를 말하게 되니 결국 서구의 경우에 국한되어야 할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한편 이런 변화를 시대로 구분한다거나 단순화하는 데에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개인의 탄생을 중세와 근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신에게서 한 발짝 멀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근대를 말하면서 르네상스와 바로코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은 단지 신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절대적 권위에서 점차 멀어지는 것과도 통합니다. 신의 권위에서 벗어나면서 개인이 탄생하고 독립되는 모양을 작품으로 적용해 본다면 작가에게서 등장인물이 멀어지고 그 등장인물은 스스로 독립해 가고 있다는 점과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후 이런 개인의 대폭발은 마치 빅뱅과 같아서 강력한 권위와 힘의 중심에서 외곽으로 멀어지던 것이 지금은 그 거리가 아주 멀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메타이론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되고 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직접적으로 반기독교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중세적 또는 기독교 근본주의를 놓고 볼 때는 기독교적 세계관과는 사뭇 결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이나 이론 자체가 서구에서 나온 것이고 그 서구의 기본 바탕인 기독교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적이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경향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중심주의를 깨고 인간 중심 또는 각각의 개인 중심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심을 향하고 중심에 밀집된 것보다는 중심에서 멀어지고 흩어지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중앙 집권적 권력에 대항하는 입장과 가깝고요. 그 체계를 파괴하고 해체하려고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집단은 물론 구심력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체제가 국가일 텐데요. 이런 기존의 체제가 점차 느슨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현재 현상이죠. 물론 전통적인 가문과 집안의 권력,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 특히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도 이런 경향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현상은 현실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은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강의에서 각자의 권위에 대항하는 등장인물들을 이야기했는데요. 말하자면 등장인물이 작가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모습이 말입니다. 문학 이론에서는 작가의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롱랑 바르트가 처음 쓴 이 말은 스페인어는 무erte del autor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아우토르는 작가인데요. 그것은 아우토리다, 즉 권위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입니다. 즉 전통적으로 작가는 등장인물에 대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지만 이제는 그 권위가 깨어지고 등장인물들은 작가에게서 멀어지거나 독립된 모습을 보이는 현상이죠. 이 대목에서 다시 돈키호테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작품은 처음부터 세르반테스 스스로 작가가 아님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것을 작품 내내 수없이 반복해서 독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말하자면 작가 스스로 작가의 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는 당시나 지금이나 아주 색다른 모습을 세르반테스는 보여주고 있죠. 돈키호테 1권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돈키호테의 아버지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의붓 아버지여서 요즘의 그런 시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
친애하는 독자여 다른 이들처럼 거의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혹 자식의 결점이 보이더라도 모른 척하거나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짓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돈키호테라는 책이나 그 주인공은 바로 세르반테스가 쓰고 지어낸 인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돈키호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만 작품이 시작되기 전에 넣은 이 서문에서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님을 강조하는 모습이죠. 물론 의붓 아버지라는 말에는 다른 사람이 아버지라는 의미도 있고 실제로 작품 중에 아랍 사람 시데 하메트 베네힐리가 돈키호테의 연대기를 처음 쓴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가 진정한 작가고 자기는 그 이야기를 다시 풀어 쓴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 또는 작가로서의 절대성이라거나 권위 등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해석하게 되죠. 롤랑 바르트가 작가의 죽음을 언급한 의미도 이런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등장인물, 즉 피조물 또는 신에 대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작가의 죽음이라는 단어 다음에 따라온 것이 등장인물이 독립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작가에 대한 등장인물이라는 차원에서는 등장인물이 독립이지만 작품을 쓰는 작가와 그것을 읽는 독자의 관점에서는 독자 수용이론이라는 용어를 함께 말하게 됩니다. 돈키호테를 두고 세르반테스가 독자들에게 말했듯이 작품에 대해 독자는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돈키호테의 특징들은 이미 앞의 강의에서 언급했던 미겔 데 우나무노의 안개에서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작가를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장인물과 작가 간의 대화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뭐라고? 그러면 내가 나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내가 나를? 이렇게 작가인 우나무노가 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앉으세요. 진정하시고요. 친애하는 돈 미겔. 당신이 저를 이루는 것 같은 허구의 실체가 자신에게 허구의 존재를 부여한 자를 죽이려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줄 아십니까? 라고 등장인물인 아우구스토 페레스가 말을 했죠. 네, 이렇게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신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서양의 기존 철학이나 사상, 그리고 문학과 예술, 정치 등이 갖고 있던 절대적 권위와 틀을 깨려는 운동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메타버스를 이야기한다면 이 세계는 어떤 강력한 침해에 의해 또는 권위에 의해 통제되거나 통치되는 세계가 아닌 그것을 파괴 또는 해체하고 개별적인 것, 개인적인 것이 최대로 발휘한다는 점이죠. 물리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출생 신고가 되어야 하고 자동적으로 국적이 정해지며 의무적으로 학교를 가야 하고 군대를 가야 하며 국민으로서 의무를 강제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게 일상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는 출생이나 죽음을 선택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가능해집니다. 언제든지 가입과 탈퇴가 가능한 것이 그것이죠. 쉽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클릭 한 번만 해도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영토나 국가 권력의 제한이 있지 않을 것이며 이것들은 다른 것으로 대체되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메타의 이론과 함께 포스트 모더니즘을 말했습니다. 한편 그와 연계된 개념으로 권위의 해체라거나 작가의 죽음,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독립 및 자치를 이야기했고요. 독자의 수용, 즉 수용 이론까지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